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한 정책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되돌린 뒤 30년 나무 620만 그루를 심고 도심 온도는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가녀린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다녀도 치안율 98%, 사건 발생 건도 0건으로 기록됩니다. 비결은 경찰 증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원조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한 이름 없는 도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 작은 도시의 성공적인 정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한입니다. 국제도시기후연합 파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33세 분석가죠. 한국계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이 늘 복잡했어요. 서울 태생이지만 7세의 부모님 따라 프랑스로 이주했거든요. 소르본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런던 정경대에서 환경정책 석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8년간 IGCC에서 유럽 47개 도시의 기후 적응 정책을 분석해왔어요. 특히 도시 열섬 현상과 녹지 네트워크 효과 측정이 제 전문 분야였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며 총 14시간을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IGCC 본부에서 아시아 중소도시 벤치마킹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바르셀로나 같은 선진 사례들도 완벽하지 못한데 인구 28만의 지방도시가 과연 유럽 12개 대도시에 적용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특히 의구심을 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상하이와 도쿄 출장에서 본 과대포장된 성과들 때문이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상하이의 한 신도시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인근 공단의 배출량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였어요. 도쿄 역시 올림픽 이후 녹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48시간이라는 짧은 일정을 잡았어요. 과장된 설명 대신 순수한 현장 데이터만 확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미 남천시의 위성 데이터와 기상청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론상 수치와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48시간으로 뭘 알 수 있겠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남천시 전경이 첫 번째 의외였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따라 녹지 벨트가 21km나 이어져 있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 같았습니다. 열화상 위성 데이터로만 봤던 지표면 온도 분포가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하천 주변으로 파란색과 초록색 계열의 쿨스팟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꼈던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습도는 65%로 평범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15.3였어요.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죠. 택시기사가 말하길 요지엔 중국발 황사가 와도 하루 만에 맑아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수치는 제 경험상 스칸디나비아 소도시에서나 볼 수 있던 수준이었어요. 베르겐이나 트론헤임 같은 곳 말이에요. 숙소로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에서는 오후 4시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무 그늘 덕분에 체감 온도가 확실히 낮아 보였죠. 상가 앞마다 설치된 쿨링포그 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런 민관 협력 사례는 북유럽에서도 드물었거든요.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창문만 열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차창을 내리니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인데도 말이에요. 체감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실제 기온보다 3도 정도 낮게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천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제방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둑방에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생강변조차 이 정도 생물 다양성은 없었거든요. 물가에서는 백로 한 마리가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찍어두고 싶었지만 새를 놀랄까봐 그냥 바라보기만 했죠. 택시에서 내리며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이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땐 이 하천이 복개되어 있었어요.
그 위로 도로가 지나갔죠. 30년.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럽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뒤바뀌는 게 일상인데 한 도시가 30년간 일관된 방향을 유지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파리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시장이 3번 바뀌면서 자전거 도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베를린 역시 녹지 확대 계획이 정권 교체 때마다 수정되곤 했어요. 숙소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니 해질녘 하천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LED가 아닌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들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건 자동차 소음이 아니라 물소리와 새소리였습니다. 이런 도심 속 자연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파리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적이었죠. 창문을 열어두고 자도 될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내일 만날 문석진 과장이 보내준 자료를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식재한 나무가 총 620만 그루, 시민자원봉사 참여율이 51%, 야간 범죄율이 10만 명당 11.8건. 이 수치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특히 야간 범죄율은 제네바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스위스 수준의 치안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창밖 하천에서는 야간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성들도 혼자서 뛰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13구 아파트 근처에서는 밤 8시 이후엔 혼자 나가기가 꺼려질 때가 많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지표면 온도 맵을 다시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균일한 온도 분포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위성에서 포착한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남천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에어컨 같았어요. 내일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침 9시 남천시청 생태안전정책과를 찾았어요. 문석진 과장이 저를 맞이했죠. 41세의 그는 1995년부터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30년간 한 가지 일만 했어요라는 그의 첫 인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문 과장이 펼쳐놓은 건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식재 위치, 수종, 생존율, 시민 참여 현황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다 수기로 작성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 10년은 그랬습니다. 2005년부터 전산화했죠. 하지만 원본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가 서가에서 꺼낸 낡은 장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매월 매주, 때로는 매일 기록된 세밀한 데이터들이었거든요. 총 62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수치가 맞나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제 표정을 알아챈 문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GIS 지도를 띄웠어요. 남천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항공사진 위에 작은 녹색 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심어진 나무예요. GPS 좌표와 함께 기록되어 있죠. 확대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가로수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안, 상가 앞, 심지어 개인주택 마당까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개인주택도 기록하나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주세요. 나무를 심으면 시에서 3년간 관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럼 이 51%라는 시민 참여율은? 전체 620만 그루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나무가 316만 그루라는 뜻입니다. 문 과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지도에서 파란색이 시주도, 초록색이 시민주도 식재를 나타냈습니다.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문 과장이 말했습니다. 1995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가 보여준 온도 변화 그래프가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1997년 남천시 평균 기온은 14.2도, 2025년은 13.4도, 0.8도 하락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기온이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전국 평균은 같은 기간 1.1도 상승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위성 열화상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1997년 사진에서는 도심 전체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2025년 사진에서는 푸른색과 초록색이 도시를 덮고 있었거든요.
이 변화의 핵심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천보건 3원 측이에요. 문 과장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천 보존, 복개 금지, 생태 연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이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했죠. 대신 하천을 중심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런데 정치적 변화는 없었나요? 30년이면 시장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요. 7명의 시장이 거쳐갔어요. 하지만 이 원칙만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냈거든요. 문 과장이 보여준 시민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놀라웠어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린 회의였죠. 참석자 수는 평균 150명. 바쁜 토요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다고요? 처음엔 20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지금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록을 넘겨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3번가 은행나무 병충해 대책, 하천변 산책로 조명, 개선, 상가 쿨링포그 효과 검증 같은 구체적인 안건들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시민주도로 이뤄진 건가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숫자 노름은 아닌 건가요? 문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만 30년이나 걸려 천천히 말할 뿐이죠. 그의 말에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황량했던 하천변이 점점 푸르러지는 과정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1995년, 2005년, 2015년, 2025년. 10년 단위로 찍은 같은 장소의 사진이었는데 마치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야간 안전도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독일에서 온 기자분도 함께 하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문 과장이 말한 독일 기자가 바로 막시밀리안 크라우스였어요. 그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저녁 7시 하천변 카페에서 막시밀리안 크라우스를 만났어요. 45세의 도시칼럼니스트인 그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민 자율 순찰이라니 결국 자경단 아닌가요? 막스는 이미 이틀간 남천시를 돌아봤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다를 거예요. 특히 야간 치안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의 단정적인 어조가 거슬렸어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아시아 도시들의 안전도 통계는 대부분 부풀려져 있어요. 특히 여성 안전은 더욱 그렇죠. 막스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작성 중인 칼럼 초안을 보여줬어요. 남천의 거짓 평화 자경단이 만든 통제사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아직 현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제가 반박했죠.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막스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1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자고요. 정말 안전하다면 가능할 테니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저기요, 혹시 러닝하셨어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방금 10km 뛰고 왔어요. 그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최서윤, 23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언제쯤 뛰세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요. 시원하고 좋아요. 막스가 끼어들었어요. 밤에 혼자 뛰는 게 무섭지 않나요? 왜요? 여기서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서윤이 오히려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새벽 1시에도 뛸 수 있나요? 막스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당연하죠. 가끔 새벽에도 뛰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좋은데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내일 새벽 1시에 함께 뛰면서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요. 서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재밌겠네요. 라이브 러닝 해볼까요? 다음 날 새벽 12시 50분 하천변 출발점에서 만났어요. 서윤은 정말로 나타났고 막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히 새벽 1시,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휴대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새벽 러닝 체험 시작합니다. 첫 1km 구간에서 만난 사람은 자율순찰대원이었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든 50대 남성이 우리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뛰세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2km 지점에서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야간 근무자를 만났어요. 역시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죠. 막스가 휴대폰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3km까지 뛰면서 총 7명의 사람과 마주쳤어요. 순찰대원 3명, 편의점 직원 2명, 택시기사 1명, 늦은 귀가자 1명. 모두가 먼저 인사했고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사받은 횟수가 7번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14번 정도 되겠어요. 서윤이 라이브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채팅창에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추가로 5명을 더 만났고 모두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총 12명, 이 시간 동안 시간당 6명 꼴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2시 30분경이었어요. 취한 사람이 하천변 벤치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순찰대원이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어요. 폭력적인 제압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저희는 잡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순찰대원이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했어요. 새벽 3시 5km 러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막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의외네요.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서윤이 라이브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여긴 두려움보다 안녕하세요가 먼저 와요. 그게 이 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실시간 시청자가 3,000명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한국 가고 싶다. 우리 동네도 이랬으면 같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막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자경단이 아니라 정말 지역 공동체네요. 그의 인정에 뭔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말했어요. 사실 이게 특별한 줄 몰랐어요. 여기서 자란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거든요. 그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새벽 1시 조깅이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2시 자율순찰대 본부를 찾았어요. 박연호 대장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55세의 그는 25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자경단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라는 게 그의 첫 마디였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막스도 관심 있다는 듯 노트를 펼쳤어요. 순찰, 신고 접수, 경찰서 연계가 주요 업무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죠. 박 대장이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순찰대 3대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절대 금지. 둘째, 모든 상황은 신고 후 연계. 셋째, 시민 안전이 최우선. 폭력 금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막스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정당방위도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의외였어요. 일반적인 자경단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박 대장이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실시간 상황판이 나타났습니다. 남천시 전체 지도에 순찰 경로와 팀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총 12개 팀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죠. 각 팀은 2명으로 구성되고 무전기와 휴대폰을 항상 소지해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실에 신고하고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결해줍니다. 화면에서 한 팀의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 뭔가 있는 건가요? 3팀에서 음주자 발견 신고가 들어왔네요. 잠시 보시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실 3팀입니다. 하천변 벤치에서 음주 후 의식 잃은 남성 발견했습니다. 호흡은 정상이고 신분증 확인 중이에요. 박 대장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의료진 필요한가요? 아니요, 단순 만취 상태 같습니다. 주소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결해주는 게 역할입니다. 박 대장이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막스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만약 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만 보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박 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1년간 발생한 사건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폭력 사건은 총 3건이었어요. 모두 112 신고 후 경찰이 처리했죠. 리스트를 자세히 보니 흥미로웠어요. 음주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길 잃은 아이나 노인 실종 신고였어요. 실제 범죄는 극히 드물었죠. 범죄 예방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찰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가 보여준 그래프가 놀라웠어요. 2000년 순찰 때 시작 전 야간 사건 발생 건수는 월 평균 23건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월 평균 2.8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무려 88% 감소였죠. 이 수치가 정말 믿을 만한가요? 막스가 여전히 의심했어요. 경찰서 통계와 대조해 보시겠어요? 박 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남천경찰서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였어요.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죠.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실 3팀입니다. 해당 음주자 신분 확인되었고 형님이 마중 나온다고 합니다. 7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수고하세요. 안전 확인될 때까지 대기 바랍니다. 박 대장이 응답했어요. 화면에는 음주자 신고신 분 확인 가족 연락 안전 귀가대기 순서로 처리 과정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평균 처리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긴급하지 않은 음주 건은 보통 10분 내외예요. 가족이나 지인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인계하죠. 막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순찰대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까다로워요. 박 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 검증이 중요해요. 25년간 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이유죠. 그가 보여준 선발 기준이 까칠했어요. 주민 추천 2명 이상, 무범죄 경력, 성격 검증 면담,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야 했죠. 탈락률이 60%예요. 특히 정의감이 너무 강한 지원자들이 많이 떨어져요. 정의감이 강한 게 나쁜 건가요? 제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면 안 돼요. 우리 일은 연결이 핵심이거든요. 무전기에서 마지막 보고가 들려왔어요. 3팀, 음주자 가족 인수 완료했습니다. 순찰 재개합니다. 총 처리 시간 7분이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막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24시간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총 124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요. 모두 무급 자원봉사입니다. 박 대장의 말에 둘 다 놀랐어요. 무급이라고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급여를 받으면 업무가 되어버려요. 자발성이 사라지죠. 그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25년간 지속할 수 있었나요? 어보람 때문이에요. 우리 동네가 안전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순찰대원들이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모습,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 겨울에 치매 할머니를 찾아드린 일이요. 6시간 동안 온 동네를 뒤졌는데 무사히 가족 품에 돌려보낼 때의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막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권력 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박 대장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민 신고 게시판이었습니다. 순찰대 관련 불만이나 개선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5월 평균 5-6건 정도 들어와요. 신고 내용들을 보니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순찰 소음, 과도한 친절, 불필요한 간섭 같은 것들 말이죠.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박 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25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막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경단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진짜 시민 서비스 조직이에요. 그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뿌듯했어요.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기분이었죠. 셋째 날 오전 하천보건센터를 찾았어요. 문석진 과장이 특별히 준비한 곳이었죠. 오늘은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라는 그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전시관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남천보건 30년사라는 타이틀 아래 거대한 연표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패 구간들이 눈에 띄었어요. 1997년 어도 설치 실패, 2003년 생태습지, 조성 실패, 2011년 자전거도로 침수 피해. 왜 실패 사례까지 전시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만 보여주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문 과장이 첫 번째 실패 사례 앞에서 멈춰섰어요. 1997년 첫 번째 어도 설치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식 구조물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전혀 올라가지 못했어요. 설계가 잘못되었거든요. 당시 자료를 보니 참담했어요. 6개월간 어류 이동량이 제로였고 예산 2억 원이 그대로 날아갔죠.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화가 났죠.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뭘 안다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했나요?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어요. 문 과장이 다음 전시를 가리켰습니다. 시민과학자 1200명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어류 전문가, 수질 연구자, 심지어 동네 낚시꾼들까지 모두 참여했어요. 2년간 하천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조사했죠. 조사 보고서를 보니 정말 방대했어요. 어종별 서식지, 물의 흐름, 산란 시기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2003년 두 번째 어도는 성공했나요? 네, 완전히 달랐어요. 개선된 어도 사진을 보니 자연석으로 만든 완만한 경사였습니다. 첫 해에 7종의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23종까지 늘어났죠. 다음 실패 사례는 2003년 생태습지 조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죠. 사진 속 습지는 썩은 물로 가득했고 악취가 심했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메워버리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자연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요. 문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의 습지는? 자연이 스스로 만들도록 기다렸어요. 그가 보여준 현재 습지 사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은 물에 갖가지 수생식물이 자라고 새들이 앉아 있었어요. 7년을 기다렸어요. 물기를 조금 바꾸고 토양을 개선하고 그저 기다렸죠. 자연이 알아서 균형을 찾더군요. 그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가장 큰 실패는 2011년 자전거도로 침수 사건이었어요. 태풍 때 하천이 범람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잠겼어요. 3명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니 비판이 쏟아졌어요. 무계획한 개발, 안전 불감증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보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위기를 넘겼나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았죠. 그가 보여준 건 범람원 지도였습니다. 100년 빈도 홍수까지 고려해서 범람 가능 지역을 모두 표시했어요. 그 구역에는 절대 고정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죠. 지도를 보니 하천 주변 상당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대신 이동식 시설로 바꿨어요. 벤치, 운동기구,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이동 가능하게 설계했죠.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현재 자전거도로 사진을 보니 놀라웠어요. 포장도로가 아니라 자갈과 흙을 섞은 자연 친화적 소재였고 양쪽에는 이동식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홍수 때는 30분 내에 모든 시설을 철거할 수 있어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불편해했죠. 하지만 2018년 큰 태풍이 왔을 때 효과를 봤어요.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시관 끝부분에는 투명성 보고서가 있었어요. 30년간 발생한 모든 실패와 그 원인, 개선 방법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죠.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공개하면 다른 도시들도 참고할 수 있죠. 문 과장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험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수중 정화식물 실험, 친환경 보행로 소재 테스트, 야생동물 이동통로 시범 운영 등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실험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완성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배우고 개선해야죠. 그의 겸손한 자세가 감동적이었어요. 전시관을 나서며 느낀 건 진정한 투명성이었어요. 성공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까지 공유하는 도시.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았죠. 문 과장의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천변을 걸으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 아름다운 생태계 뒤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민들의 인내가 있었던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그래서 진짜 성공에 도달한 도시. 남천이 특별한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막스가 작성한 칼럼 초안이 독일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수로 게재된 거였죠. 제목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남천의 위험한 실험 시민 자경단의 실체. 호텔 로비에서 막스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안해요. 편집부에서 실수로 올렸다네요. 지금 삭제 요청했지만 이미 퍼진 상태예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죠. 문제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번역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니 남천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과대포장, 외국인 속이기 같은 반응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막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석진 과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는 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상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한 검증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전 10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시장부터 담당 공무원, 시민 대표까지 모였죠. 예상했던 방어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해외 언론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장의 첫마디였어요. 다만 부정확한 정보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응이 놀라웠어요. 시민 대표로 나온 박연호 순찰대장이 말했어요. 저희도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배우고 개선하는 중이죠. 비판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막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더 깊이 관찰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에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그럼 오늘 밤에 직접 체험해 보시죠. 박 대장이 제안했어요. 순찰을 함께 해보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 9시 순찰복을 입고 박 대장과 함께 나섰어요. 막스도 동행했죠. 보통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평온한 밤도 있고 바쁜 밤도 있죠. 박 대장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첫 순찰 구역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상가 앞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고장 났나 보네요. 막스가 말했습니다. 신고해야겠어요. 박 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시민정비팀인가요? 3번가 치킨집 앞 가로등 이상 있어요. 그의 전화를 받은 곳은 경찰서나 시청이 아니었어요. 시민자원봉사 정비팀이었죠. 얼마나 걸리나요?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답했어요. 정말 30분 안에 올까 싶었는데 25분 후에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이상 부위 확인했어요. 전선 접촉 불량이네요. 10분이면 수리 가능해요. 그가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어요. 전문적인 솜씨였죠. 직업이 전기기사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취미로 전기 공부를 했죠. 그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시민정비팀이 뭔가요? 막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팀이에요. 전기, 배관, 목공, 도장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참여하나요? 총 230명 정도 돼요. 세계조로 나뉘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무급 자원봉사인가요? 당연하죠. 우리 동네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정확히 29분 만에 가로등이 다시 켜졌어요. 완료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점검하러 올게요. 정비팀원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막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순찰하던 중 하천변에서 중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궁금했어요. 박 대장이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부모님은 아시나요? 권위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죄송해요. 학생들이 담배를 끄며 고개를 숙였어요.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박 대장의 따뜻한 말투에 학생들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는 더 안전한 곳에서 만나요. 학생들이 고마워하며 사라졌어요. 신고하지 않나요? 막스가 물었어요. 미성년자 흡연은 교육이 우선이에요. 처벌보다 관계가 중요하죠. 박 대장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밤 11시쯤 편의점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점원과 말다툼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박 대장이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취객이 순찰대를 보고 더 흥분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참견해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박 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시에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죠. 상황실, 편의점 앞에서 음주 분쟁 상황 있어요. 취객이 박 대장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상황실에서 즉시 112에 신고했던 거죠. 정말 빠르네요. 제가 놀랐어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박 대장은 편의점 점원을 위로했어요. 괜찮으시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막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자경단이 아니라 진짜 시민 서비스네요. 처음 기사를 철회하고 싶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박 대장이 말했습니다. 비판받는 것도 성장의 기회예요. 막스 씨 덕분에 우리도 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막스의 정정 보도가 올라왔어요. 남천의 진실 시민이 만든 안전 공동체. 완전히 다른 시각의 기사였죠. 댓글 반응도 180도 바뀌었어요. 난 도시가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는데 여긴 사람이 도시를 바꾸네요. 막스가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날 오전 IGCC 본부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남천 모델에 대한 최종 평가를 보고하는 자리였죠. 시청 회의실에는 문석진 과장과 박연호 대장, 그리고 막스까지 함께했어요. 파리 본부에서는 부회장 안나 밀러와 정책팀장 토마스 브라운이 참석했어요. 리아, 48시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안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남천 모델은 기존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저의 첫 결론이었어요. 화면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죠. 첫 번째 핵심은 시민 참여율입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30년간 시민자원봉사 참여율이 51%를 유지했습니다. 유럽 평균 12%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죠. 토마스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 수치가 정말 검증된 건가요?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GIS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GPS 좌표로 확인된 620만 그루 중 316만 그루가 시민주도 식재예요.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실패 백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성공만이 아니라 모든 시행착오를 공개합니다. 이런 투명성이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되었어요. 안나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효과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30년간 평균 기온 0.8도 하락, 야간 범죄율 88% 감소, 시민 만족도 94%입니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기온 하락이 정말 믿을 만한가요? 토마스가 계속 의심했어요. 기상청 공식 데이터와 위성 열화상 분석 결과가 일치합니다. 문석진 과장이 직접 답변했어요. 막스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 직접 체험한 결과 모든 수치가 사실이었어요. 그의 증언이 설득력을 더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핵심을 짚었어요. 30년간 7명의 시장이 바뀌었지만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안나가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남천 모델 적용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죠. 첫째,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 둘째, 시민 참여율 30% 이상 확보. 셋째,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지속성 보장. 토마스가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유럽 시민들의 자원봉사 의식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1단계는 소규모 파일럿 지역 선정, 2단계는 성과 확산, 3단계는 도시 전체 적용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박연호 대장이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20명으로 시작했어요. 효과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억지로 확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산 측면은 어떤가요? 안나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절약됩니다. 문석진 과장이 답했어요. 시민 참여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초기 투자보다 큽니다. 제가 경제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ROI는 1.7입니다. 투자 대비 1.7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여기에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훨씬 높아지죠. 사회적 편익이라면? 토마스가 관심을 보였어요. 시민 신뢰 지수 24%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관광 수입 증대 등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했어요. 안나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12개 파일럿 도시를 선정한다면 어디가 적절할까요? 이미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북유럽 4개 도시, 서유럽 5개 도시, 동유럽 3개 도시로 구성했어요. 각기 다른 조건에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거예요. 토마스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어요. 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 선정과 현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타임라인을 제시했어요. 막스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독일 도시들과의 연결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자세가 고마웠어요. 회의 말미에 안나가 최종 승인을 내렸어요. 남천 모델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합니다. 리아,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문석진 과장이 기뻐했어요. 남천이 세계로 나가는 거네요. 박연호 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우리만의 평화로움이 깨질까 걱정이기도 해요. 그의 진정성 있는 우려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안심시켰어요. 남천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도시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후에는 시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시청 대회의실에 100여 명이 모였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자원봉사자들, 상인회 대표들, 학부모들까지 말이에요.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상인회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일이죠. 20대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다른 도시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준비된 건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예정이에요. 문석진 과장이 답했어요.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60대 순찰대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외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솔직한 마음이었죠.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남천이 특별한 이유는 평범함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이에요. 그 본질은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대장이 마무리했어요. 예산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수치를 움직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다움은 유지될 거예요. 간담회가 끝나고 시청 앞마당에서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모임이었죠. 남천상회에서 준비한 음료와 간식이 나왔어요. 3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초창기 자원봉사자인 70대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회의도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예요. 문석진 과장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걸 30년간 배웠죠.
해질 무렵 하천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3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땀과 사랑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비전이나 큰 예산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게 만들자는 소박한 마음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막스가 말했습니다. 이 3일이 제 인생관을 바꿨어요. 기자로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답했어요. 데이터로만 도시를 평가하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남천시를 내려다봤어요. 초록색 벨트가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빅터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봤어요. 여권, 현금, 연구자료, 이유 기밀 문서까지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한 장도 빠진 게 없었고 한 달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시티가드 자원봉사자가 새벽 순찰 중에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대요. 아마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실수로요? 네. 어젯밤에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벤치에 잠깐 놨는데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아요. 빅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12시간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흔해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20여 건 있었는데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가방을 되찾은 빅터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쁜 듯 하면서도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여권, 현금, 자료까지 그대로라니.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여기 있었네. 제가 중얼거리자 아론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놀라워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가져온 편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빅터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확실한 대답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분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도시는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시간 만에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았죠. 과연 이게 우연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가진 도시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늦게 호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신뢰할 만하게 느껴졌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아룹이 특별한 인터뷰를 주선해줬어요. 현지 고등학생과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죠. 시민들의 실제 생활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만난 사람은 마야 림이라는 18세 여학생이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예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왔나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왔어요. 마야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거든요. 빅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더운 시간에 일을 해요? 네. 가족을 도와야 해서요. 아버지가 작년에 다치셔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마야의 담담한 설명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18세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니요. 그런데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나요? 제 질문에 마야가 밝게 웃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마야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이 시간마다 휴식을 주고 근처 상점들에서 시원한 음료를 나눠주고 손님들도 배려해준다는 거였죠. 어제도 한국 관광객분이 생수를 주고 가셨어요. 그냥 고맙다면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남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돼요. 마야의 말이 강렬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협력이라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편의점에 손님이 없을 때는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원 아저씨들이 얼음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빅터가 회의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게 정말 자발적인가요? 혹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더위를 겪고 있으니까요. 마야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먼저 권하더라고요. 드세요. 방금 얼린 거라 시원해요. 아니에요. 본인이 드세요. 괜찮아요. 금방 다시 얼릴 수 있어요. 마야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본인도 더운데 외국인인 제게 먼저 물을 권하다니요. 마야, 혹시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은 없나요? 특히 밤늦게 집에 갈 때요. 제 질문에 마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서운 일이요? 별로 없어요. 시티가드 삼촌들이 계시잖아요. 삼촌들이요? 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정말 가족같이 챙겨주거든요. 마야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에 누군가 와줘요. 앱 화면을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빨간 버튼 하나와 위치 표시만 있었죠. 실제로 써본 적 있나요?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취한 관광객이 괴롭혔을 때요. 버튼 누르자마자 편의점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분을 택시에 태워서 호텔로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사과하러 오셨고요. 마야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는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이었죠. 할머니들이 낮에 혼자 있으면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누구든지 도와줘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빅터의 의심에 찬 질문에 마야가 웃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없어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요. 마야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요. 또 일하나요? 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요. 하지만 저녁에는 조금 나아요. 바람이 불거든요. 마야가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물병을 하나 더 주고 갔어요. 목마르시면 드세요라며 웃으면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아룬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인상적인 아이네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례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어제 분실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말에 빅터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그때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70대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지신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어 보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5-6명의 사람들이 달려왔거든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온 배달원, 상점에서 뛰어나온 사장님, 지나가던 학생들까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병원 가실까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결국 할머니는 무사했고 사람들은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보상을 바라거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죠. 방금 본 게 정말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룬에게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야가 말했듯이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을 정리했어요. 마야와의 인터뷰, 할머니를 도운 사람들, 그리고 어제의 분실 사건까지. 점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정말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해답일 수 있다는 깨달음.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섯째 날 저녁 10시. 드디어 제가 직접 시민자원봉사 순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론이 주선해준 특별 체험이었습니다. 빅터는 위험할 수도 있다며 호텔에 남았지만 저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시티가드 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들었어요. 함께하는 팀원은 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30대 여성, 그리고 새로운 멤버인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리사님, 긴장되시죠? 여성 자원봉사자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네, 조금요. 사실 밤거리를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첫 번째 코스는 상업지구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혼자 온 손님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요. 정말 안전한가 봐요? 제 중얼거림에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셨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5년째 해보니 확실해졌죠. 어떻게 확실해졌나요? 직접 경험해보면 알아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혼자 앉아있는 20대 여성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죠.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분은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30대 여성 자원봉사자가 웃었어요. 저분 자주 봐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밤에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시원하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은 편안해 보였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죠. 두 번째 코스는 주택가였어요. 가로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티가드 팀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안전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적 있나요? 20대 남성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취한 관광객이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해결됐죠. 어떻게요? 주민들이 나와서 달래드렸어요.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득했죠. 그 순간 앞에서 정말로 사람이 나타났어요. 40대 남성이 휴지통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순간 긴장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아저씨.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남성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수상하거나 위험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폐지 줍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계시죠?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30대 여성의 설명을 듣고 안심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죠. 세 번째 코스로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편의점 앞에서 마야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리사 언니.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마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야, 혼자 가는 거 무섭지 않아? 괜찮아요. 집까지 10분이면 돼요. 그리고 시티가드 삼촌들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마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해 보였죠. 조심히 들어가. 할아버지가 마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손녀를 챙기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 또 봐요. 마야가 사라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8세 여학생이 밤 11시에 혼자 걸어가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워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할아버지가 들으셨나 봐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네 번째 코스는 공원이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젊은 커플도 보였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60대 여성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저분은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하자 30대 여성 자원봉사자가 다가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나오셨네요. 아, 수고해요. 집에서 너무 더워서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마지막 코스는 다시 상업지구였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야식을 사는 사람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서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낮 시간처럼 자연스러웠죠. 범죄 통계의 0보다 더 강력한 건 서로가 서로를 믿는 100%야. 순찰을 마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3시간 동안 시내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단 한 건의 위험한 상황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도시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29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2시인데도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도시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내일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여섯째 날 오전, 연구단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EU와 유엔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빅터와 저, 그리고 아룬이 참석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었어요. 온도 측정 결과, 범죄 통계, 시민 만족도 조사, 비용 분석 자료까지.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지만 빅터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기술적 성과는 분명해요. 도로 냉각 시스템의 6도 온도 저하, 500개 냉방 쉼터의 효율성, 이런 건 부정할 수 없죠. 빅터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시민들의 참여도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빅터가 분실 사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가방이 사라졌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역시 아시아 신흥도시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룬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12시간 만에 모든 게 그대로 돌아온 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빅터가 계속 설명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면 더더욱이요. 제가 마야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8세 여학생의 말이었어요.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남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한 상황에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룬이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작년 폭염 기간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가 30% 감소했어요. 시민들이 서로 돌봐준 덕분이죠. 정말요? 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젊은 가족들이 챙겨드리고 야외 근로자들을 상점 사장님들이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제가 물어보자 빅터가 먼저 대답했어요. 누산타라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일주일간 직접 경험해보니 확신이 서요. 빅터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아룬도 놀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하실 건가요? 기술과 공동체의 결합 모델이요.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죠.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냉각 시스템도 주민들이 관리하고 치안도 시민들이 담당하고 응급 상황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유지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아룬이 경제적 효과까지 설명해줬어요. 일반적인 스마트시티 대비 운영비가 50% 낮아요. 회의가 점점 열띠어졌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누산타라 모델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냉방 장치보다 강력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바람이었어. 제가 중얼거리자 빅터가 웃었어요. 멋진 표현이네요.
보고서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오후 내내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데이터 분석, 사례 정리, 정책 제안까지. 생각보다 쉽게 써졌어요. 결론이 명확했거든요. 저녁 7시, 드디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목은 누산타라 공동체 스마트시티 모델 기술과 시민 참여의 성공적 결합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어요. 첫째, 기술적 성과는 검증됐다. 도로 냉각 시스템과 공공 냉방 시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 정신이 결합되면 놀라운 시너지를 낸다. 셋째,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시민 참여로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 지역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빅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EU 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네요. 아론도 기뻐했어요. 5년간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보고서를 EU와 UN에 전송한 후 축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리사,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정말로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회의적이고 불신에 찬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빅터님도 많이 바뀌셨고요. 인정해요. 완전히 선입견을 버렸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빅터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산타라의 힘인 것 같아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했어요. 공식 보고서와는 별개로 제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29년간 가져온 도시에 대한 불신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내일이면 토론토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3개월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에서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2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누산타라 보고서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도시를 차갑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이 도시를 살아있게 한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3분간 지속된 기립박수였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찼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14시간 동안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어요. 수치와 그래프들 사이사이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박연호 대장의 철학, 문석진 과장의 투명성, 최서윤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정신까지.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어요. 도시의 지속가능한 혁신은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일관성과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지키는 힘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제가 남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6개월 후, 남천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UN 해비타트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했죠. 매주 20여 개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천 시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민위원회가 열렸고 자율순찰 때는 밤마다 거리를 지켰어요. 상인회는 쿨링포그를 교체하고 시민정비팀은 고장난 시설을 수리했죠. 저는 IGCC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다시 남천을 찾았어요. 이번엔 일주일 체류 예정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던 건 여전한 평온함이었어요. 많이 달라졌나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6개월 전 그 기사였는데 저를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지만 우리 생활은 그대로예요. 시청에서 문석진 과장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쁘시겠어요. 견학단 대응하느라. 그렇긴 하지만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원래 하던 일을 보여주는 것뿐이니까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놀란 건 견학단들의 반응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거창한 설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어느 유럽 도시 대표단장이 물었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문 과장이 담담히 답했어요. 30년간 매일매일 반복한 일상이죠. 견학 프로그램도 소박했어요. 화려한 발표 자료 대신 현장을 직접 걸어보는 것,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해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좀 더 임팩트 있게 꾸밀 생각은 없나요? 한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했어요. 브랜딩이 필요해요. 남천만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죠. 시민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논의했어요. 3시간의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브랜드가 되려는 게 아니라 좋은 동네를 만들려는 거예요. 박연호 대장이 정리했어요. 포장지를 바꾼다고 내용물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죠. 그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더 철저한 일상 유지였어요. 견학단이 와도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진행했어요. 나무 물주기, 하천 청소, 가로등 점검 같은 평범한 일들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시장 상회 사람들과 함께 그늘막을 교체하는 일을 도왔어요. 6개월마다 바꿔야 해요. 상회장이 설명했어요. 햇빛에 바래고 비에 젖어서 지저분해지거든요. 시에서 예산 지원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게 맞죠. 그의 답변이 남천다웠어요. 새 그늘막을 설치하는 동안 외국 견학단 한 팀이 지나갔어요. 저게 남천의 유명한 쿨링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늘막이에요. 상 회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견학단은 뭔가 거창한 기술을 기대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천막 몇 장과 선풍기가 전부였죠. 이런 단순한 것도 효과가 있나요? 한여름에 3-4도 체감 온도를 낮춰줘요. 제가 설명했어요. 복잡한 기술보다 때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저녁 시간 하천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6개월 전 최서윤과 함께했던 새벽 러닝이 생각났거든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남천의 야간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죠. 우연히 최서윤을 다시 만났어요. 요즘 유명인 된 기분이 어때요? 제가 농담조로 물었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여전히 매일 밤 뛰고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더군요. 남천 러닝 코스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표정이 밝았어요. 우리 동네를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 날 아침 시민위원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의제는 평범했어요. 겨울 나무 관리 방안, 하천변 산책로 보수, 새로 이사온 가구 환영 행사 계획 등이었죠.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게 전부죠. 회의가 끝나고 문석진 과장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자신감이겠네요. 그가 생각해보며 답했어요. 우리가 하던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 그가 웃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아요. 내일도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하천 한 뼘 더 깨끗하게 만들고 이웃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는 것.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택시에서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외국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남천의 비결이 뭐냐고.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남천의 비결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이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실천들, 이웃을 향한 관심, 내 일처럼 여기는 주인의식. 비행기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본 남천시의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초록색 하천 벨트가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저녁 무렵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평온한 풍경.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혁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상의 반복에서 온다는 것을. 30년째 매일 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하천을 지키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혁신가들이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창문 밖을 보며 초록 하천 벨트와 저녁 가로등이 켜진 남천은 제게 마지막 교훈을 일깨워줬습니다.
변화는 쇼가 아니라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웃에게 인사하는 일상의 반복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남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소중한 것을 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